유치원 괴담 세 번째 이야기. 엄마네 유치원은 만 3살부터 7살까지 애들을 맡아. 근데 애들은 연령대별로 노는 방식도 다 다른데 한 3, 4살 정도 되는 아이들은 어른들이나 주위 환경을 모방하고 따라하는 그런 놀이를 주로 한대. 가령 배에다가 뭘 잔뜩 넣고 임산부 놀이라던가 다리 한쪽을 일부러 질질 끌고 다니며 다친 사람 놀이를 한다던가. 악의는 없이 그게 뭔지도 모르며 그냥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는 거야. 그 나이의 아이들은 노는 방식도 정해져 있진 않아. 누군가가 우리 무슨 놀이 하자. 이러면 그냥 따라서 노는 거래. 방식도 정해져 있지 않고 정해진 규칙도 없는 그런 놀이인데, 아무튼 놀이 시간에 애들끼리 어울려서 노는데 그날따라 이상한 놀이를 하는 거야. 혹시 스펀지 블럭 알아?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블럭 모양의 스펀지인데 C가 누워있고 다른 아이들이 주위에 네모 모양으로 스펀지 블럭으로 담을 쌓는 거야. 그리고 C는 그 안에 꼼짝하지 않고 누워있는 거지. 그 나이 애들은 낮잠을 반드시 재우기 때문에 각자의 담요가 있었는데 그 C가 담요를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거야. 그리고 C가 움직이려고 하면 다른 애들이 달라붙어 야, 움직이지 마. 이렇게 짜증까지 내는 거야. 다른 아이들은 장난감 꽃이나 장난감 소꿉놀이용 음식 같은 걸 들고 주위로 빙빙 돌면서 누워있는 C 근처를 장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 얘들아, 지금 무슨 놀이 하는 거야? 이렇게 물으니까 애들이 하는 말이 무덤놀이요. 우리 엄마는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의 창의성을 굉장히 존중했기 때문에 무슨 놀이를 하던 위험하지 않는 이상 못하게 말리진 않았거든. 근데 무덤놀이라니까 무언가 꺼림칙하더래. 원래 그 나이 때 애들은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배운다고는 하지만 그게 하필 죽은 사람인 무덤이잖아. 무엇보다 C라는 아이가 평소에 조금 소심한 애라서 혹시 이걸 빌미로 다른 친구들이 괴롭히는 건 아닌지 걱정도 들더래. 그 나이 때 애들은 놀이 중에 비교적 안 좋은 역할을 힘이 약한 아이들에게 억지로 우겨서 떠맡기기도 했거든. 혹시나 그런 게 아닐까 싶어 살짝 혼을 냈다고 해. 근데 다른 아이들이 상당히 억울해하면서 이거 C가 먼저 하자고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엄만 처음엔 그 말을 안 믿었어. 앞서 말했듯이 C는 소심한 아이였고 놀이를 하면 끌려다니는 입장이었으니까. 근데 C가 나서서 다른 애들 편을 들며 그 말이 맞다고 답하는 거야. 엄마는 순간 할 말이 없어져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냥 놀게 놔뒀어. 아이들은 엄마가 뭐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다시 그대로 무덤놀이를 했어. 근데 바로 그 주말에 C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정말 순수한 사고였어. 나도 자세한 것은 들어보진 못했지만 건널목을 건너다가 차에 치였다는 것 같았어. 엄마는 그 소식을 듣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지. 일단 우리 엄마가 워낙에 애들을 좋아하고 아끼는 편인데다가 누구든 그 어린아이가 죽게 되면 충격을 받잖아.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문득 예전에 다른 아이들하고 놀던 무덤놀이가 생각난 거야.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엄마는 뭔가 걸리는 게 있어 다른 아이들을 붙잡고 물었어. 얘들아, 혹시 너희 이제 무덤놀이는 안 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른 아이들이 아주 당연하다는 듯 씨가 없어서 이제는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는 그럼 다른 친구가 무덤 역할을 하면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물었어.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그 애들은 하나같이 씨가 없어서 못해요. 씨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게 과연 놀이를 주선한 씨가 없어서 못하는 건지 아니면 비교적 재미없는 역할인 무덤 역할을 맡은 아이가 없어서 그런 건지 엄마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야. 3, 4살 정도 되는 애들이라 심화적인 대화는 조금 어렵잖아. 무엇보다도 아직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가 아닌지라 다른 아이들은 씨가 어디 멀리 갔다고만 알고 있었거든. 일단 그 아이들은 지금 전부 유치원을 졸업했고 초등학교에 입학했어. 엄마는 더 묻고 싶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 그 뒤로 유치원에서 무덤놀이를 한 아이들은 아무도 없었고 지금까지 유치원 원생 중에 사고를 당해서 죽은 아이는 없었어. 물론 전부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엄마 입장에선 꺼림칙한 일인 건 사실이지. 참고로 말하는 거지만 연령대별로 아이들이 조금씩 다른데 3, 4살 아이들은 뭔가 정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그런 느낌을 자주 받는데 그 아이들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직 하나 더 있어. 이건 근래에 있었던 일이야. 엄마가 직접 내게 상담을 했던 일이기도 하고 무서운 이야기일 수도 아니면 우리만의 착각일 수도 있어. 사건의 발달은 미술 시간이야. 그냥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었는데 3, 4살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더라도 엄청나게 추상적인 그림을 그려. 무슨 자동차라고 해놓고 커다란 덩어리에 바퀴만 붙여놓는다던가. 엄마는 아이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던 무조건 잘 그린다고 그렇게 칭찬해줘. 근데 D라는 아이가 있는데 D가 주위에 꽃밭을 그리고 가운데에 새파란 머리를 그리는 거야. 눈, 코, 귀, 입이 다 있고 머리카락은 있는데 몸은 없이 얼굴만 파란색이었어. 솔직히 뭘 그린 건지 난감하잖아. 그래서 엄마는 고민하다가 디야, 이거 뭐니? 이렇게 물었는데 D가 또박또박 아저씨. 이렇게 말하더래. 그래서 엄마는 아저씨? 아는 아저씨니? 아니요, 모르는 아저씨예요. 그런데 이 아저씨는 어디서 봤어? 이렇게 대화가 오가다가 다음 질문에 D는 손가락으로 운동장을 가리키면서 저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일단 애들은 상상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상한 것을 진짜 봤다고 믿는 경우도 많고 아무튼 운동장이긴 하지만 유치원 앞마당 수준인데 거기서 파란 얼굴 아저씨를 상상하다가 그걸 그린 건가? 이렇게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얼마 동안
다른 아이들도 파란 얼굴 아저씨를 그리고 있는 게 보였어. 이게 뭐냐고 물으면 아이들 모두 대답은 아저씨, 이렇게만 말했어. 그 아저씨가 어디에 사는지, 어디에서 봤는지, 누구인지도 모르고 아이들마다 파란 아저씨를 그리는 모습은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공통점을 꼽아 말하자면 첫 번째, 아저씨의 표정은 대부분 화가 나고 찡그린 얼굴이다. 가령 메롱을 한 얼굴도 있다. 두 번째, 얼굴은 새파랗다. 세 번째, 몸이 없다. 머리만 둥둥 떠있는 식. 네 번째, 그냥 아이들 모두 아저씨라고 말할 뿐. 다섯 번째, 머리카락을 그린 사람도 있고 안 그린 사람도 있는데 남자인데도 머리가 길다. 하지만 아이들 모두 아줌마가 아니라 아저씨라고 한다. 여섯 번째, 각자 본 장소가 다르다. 이 정도였어. 이쯤 되면 솔직히 소름 돋잖아. 엄마는 그래서 처음엔 아동 성애자가 몰래 우리 유치원을 염탐하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어. 그래서 일부러 교사들과 아이들 노는 시간에 조를 짜서 감시까지 했어. 근데 그 시간대에 유치원에 오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심지어 비가 와서 바깥에 나가지 못하는 날에도 아저씨를 봤다는 애들도 있었던 거야. 그런데 재미있는 건 6살 이상의 아이들은 파란 얼굴 아저씨를 본 적도 알지도 못한다는 거야. 딱 3, 4살 정도의 아이들만 파란 얼굴 아저씨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어. 엄마는 내게 직접 묻기도 했어. 혹시 파란 얼굴 아저씨가 무슨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인데 아이들이 캐릭터를 잘못 그려서 그냥 추상적으로 그리다 보니 그렇게 된 건 아닌가 싶어 아이들의 그림을 보여주며 혹시 아는 캐릭터가 있냐고 그렇게 묻기까지 했어. 하지만 난 알 수 없었지. 그냥 괴담 레스토랑이라는 만화 아는 사람 있는진 모르겠는데 난 거기서 파란 얼굴의 아저씨라는 캐릭터가 있었고 그걸 아이들이 베껴 그린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지. 지금 돌이켜보면 무언가 섬찟하지만 어느 정도 엄마는 몇 가지의 추리를 하셨어. 어떤 아이가 파란 얼굴 아저씨를 상상하면서 그렸고 그걸 그림으로 그렸는데 아이들이 그걸 보고 따라 그리거나 이야기에 동참했고 어느새 그건 놀이가 되어 아이들은 마치 파란 얼굴 아저씨가 있겠거니 상상하고 현실을 구분 못하게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했어. 물론 아이들 그림이고 아이들만 아는 일이라 캐물을 수는 없었어. 그 이후에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아이들의 파란 얼굴 아저씨의 이야기는 사라졌지만 지금도 의문인 사건 중에 하나로 남게 됐지. 이건 우리 엄마와 치안 아동 상담가 선생님이 해주신 이야기야. 종교적인 이야기가 다수 섞여 있을지 모르니 불쾌한 사람은 조금 이해해줘. 지금 그 선생님은 자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실을 운영 중이셔. 자폐아 중에서는 교정만 잘한다면 일반인과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가벼운 증상을 가진 아이들도 있어. 그런 경우를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경증 자폐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선생님은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미술 치료를 하는 분이셔. 그 선생님은 미술 교실을 운영 중이신데 그 중에 F라는 아이가 있었어. F는 말이 느리고 그림은 그려도 제대로 된 그림은 안 그리고
그냥 진짜 손이 가는 대로 형체만 대강 그리는 그런 아이였어. 옆에서 아무리 말을 걸어도 대답조차 안 했고 진짜 자신이 하는 일에 열중하기만 하는 자폐 증상이 있는 아이였지. 그런데 그 애가 그림을 그렸는데 뭔가 하얗고 노란 것이 팔을 번쩍 들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어. 그래서 사람을 그리는 건가 싶어 다시금 한번 봤지만 다리가 없이 조금 많이 엉성한 노란색 덩어리 한 그쯤 생각하면 될 거야.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게 뭔지 궁금해서 와, F야. 이게 뭐야? 이렇게 물었대. 근데 평소에는 아무 말 하지 않던 애가 진짜 처음으로 또박또박하게 나.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F야? 근데 왜 발이 없을까? 원래 없어. 왜 없을까? 천사니까. 이렇게 정말 명확한 발음으로 대답을 하더래. 일단 여기서 선생님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 아이들이 스스로를 공룡이나 초능력자에 투영하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천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부모님이 교회나 성당을 다닐 경우에 어디선가 듣고서는 상상하는 적도 있거든. 그런데 선생님은 일단 자폐 증상이 있었던 F가 자신과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해서 상태가 호전된 줄 알고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했어. F가 천사구나. 근데 왜 천사야? 지금은 아니야. 왜 아닌데? 바닥을 탁탁 치며 여기 있으니까. 여기 선생님이라 있으면 F는 천사가 아니야? 고개를 도리도리 젓는다. 그럼 여기에 있기 전에 천사였어? 고개를 끄덕끄덕거린다. 선생님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자신도 모르게 진지하게 물었대. 그럼 여기에 왜 왔어? 근데 그 말을 묻자마자 F가 진짜 서럽게 울기 시작하는 거야. 훌쩍훌쩍거리면서. 근데 그 선생님이 교회를 다니시고 신이나 그런 걸 믿는 분이셨거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는 F에게 이렇게 물었어. 그럼 누가 여기 가라고 했니? 그러자 F가 그 자리에서 발작을 일으키고 미친 듯이 울기 시작하는 거야. 선생님은 당황했지. 왜냐면 F는 당연히 엄마가 오라고 해서 그렇게 왔다고 말할 줄 알았거든. 선생님의 상담을 주선한 것도 F의 엄마였고 그날 아침 F를 데려온 것도 F의 엄마였거든. 근데 여기에서 가라고 했다고 그렇게 펑펑 울 리가 없잖아. 아무튼 F는 어떻게 진정이 되고 선생님은 조금 충격받아서 일부러 F에게 이 이야기를 안 꺼냈어. 대신 F는 부모님에게 슬쩍 물어봤어. 별건 아니고 혹시 성당이나 교회를 다니시냐고. 근데 F의 엄마는 딱히 종교가 없는 집안 자체가 무교인 그런 집안이었던 거야. 성당이나 교회는 F가 태어난 이후로 근처에 가본 적도 없었고 주위에 천사 이야기를 해줄 사람은 더더욱 없는 거지. 아무튼 F는 이후 상담을 통해 많이 호전이 되었어. 학교에 들어갈 즈음에는 일반 아이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성장했고, 근데 상담을 그만두기 전에 선생님은 용기를 내서 F에게 천사 이야기를 꺼냈어. 하지만 F는 아예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천사요? 그게 왜요? 이런 반응이었대. 일단 선생님도 이걸 주위 사람들에게 떠벌리진 않았어. 다만 우리 엄마와 같은 교회를 다니셨고 같이 아이들 돌보는 직업인 만큼 신기해서 이야기해 주신 거야. 혹시 종교적으로 조금 혐오가 있는 사람에겐 찝찝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어. 이건 괴담이나 사고나 사건은 아닌데 개인적으로 엄마를 비롯한 유치원 선생님들을 멘붕시켰던 일이어서 나름 기억에 남아 이야기해볼게. 먼저 난 의사도 아니고 우리 엄마도 의사는 아니잖아. 그래서 포경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옳다 그르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거든. 이건 그냥 사건의 일부 정도만 들어줬으면 좋겠어. 아무튼 이건 90년대 후반에 그때 있었던 일이야.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남자아이는 포경수술이 필수였지.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포경수술 시키는 아이들도 많았어. 당시 인식은 포경수술할 거면 차라리 일찍 시켜야지 뭐 이런 인식이 강했고, 간혹 진짜 어린 아이들이 겨울이 되면 포경수술하고 온 적이 자주 있었지. 일단 이 사건의 주체는 쥐라는 남자의 엄마였어. 당시 우리 엄마의 유치원에 겨울방학은 그렇게 길지 않았어. 유치원이라는 것 자체가 맞벌이인 부모님 대신 아이들을 돌봐주는 곳이었기에 멋대로 방학을 길게 잡으면 맞벌이 엄마들이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어 형식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하고 끝나곤 했어. F의 엄마는 조금은 극성적인 부모였어. 뭐가 애한테 좋다고 하면 무조건 시켜봐야 했고, 아이를 커스터마이징하는 그런 것을 즐기는 것 같은 허영심이 조금 많은 부모였어. F의 엄마는 겨울을 맞아 남자애는 포경수술을 일찍 시키는 게 좋대. 이런 소리를 듣고서 방학이 시작하기 앞서 F를 수술시켰어. 그리고 바로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는 지금 우리 F가 포경수술했고 그 때문에 방학이 끝난 후에도 조심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 엄마는 당연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어. 근데 문제가 이 F 아줌마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또래 학부모들한테 막무가내로 전화를 해서 마구마구 자랑을 한 거야. 우리 아들은 포경수술 시켜줬는데 너희들은 왜 안 해? 이런 식으로 말이야. 이 아줌마들이 이 한마디 아들을 데리고 비뇨기과로 데리고 갔고, 방학이 끝날 즈음엔 무려 4명 정도가 포경수술을 한 상태였어. 그 의사도 너무했던 게 포경수술은 일주일만 지나면 다 낫는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런데 상식적으로 상처라는 게 일주일 만에 아물 수가 없잖아. 그런데 엄마들은 짧은 겨울방학을 맞춰 포경수술을 시켰고, 계약을 한 이후에도 당연히 수술 상처는 아물지 않은 상태였어. 일단 엄마는 난감했지만 아픈 애들은 따로 격리하고 바깥놀이나 운동 같은 걸 못하게 하고 아이들의 몸에 최대한 무리가 가지 않게 그렇게 배려를 해줬어. 그런데 그게 문제로 번질 줄은 상상도 못했지. 문제는 이 F 아줌마였어. 이 아줌마는 일대에서 종 오지랖도 넓고 목소리가 컸는데, 자신의 아들은 포경수술을 시켜줬고 일찍 갈수록 좋은 거고 왜 너희는 안 했냐, 그거 너희 아들에게 문제되면 어쩔 거냐, 우리 아들 다니는 유치원 원장도 이것을 인정했고
폭염수술한 아이들은 따로 배려까지 해준다.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고 다닌 거야. 근데 또 한국 아줌마들이 참 무서운 게 이 말에 방학 중도 아닌데 불구하고 억지로 아이들 손을 잡고 폭염수술을 시키기 시작했어. 어차피 유치원에선 알아서 배려를 해주니 아픈 건 일주일이면 그만이라고 그렇게 듣고 나니까 다들 폭염수술을 시킨 거야. 그렇게 고작 한 달 정도 되는 시간에 폭염수술한 아이가 10명이나 된 거지. 엄마가 정말 당황스러운 게 자기는 그냥 아픈 아이가 한두 명인 줄 알았지만 어느 순간 폭염수술만 시키면 유치원에서 알아서 해준다, 이런 이야기로 변질이 된 거야. 아픈 아이가 무려 9명이나 돼버리니 이제는 반을 아예 따로 나눠야 할 지경까지 이르르게 된 거야.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아픈 아이들을 따로 두고 바깥놀이나 운동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했어. 그런데 남자아이들 학부모가 그걸 가지고 항의를 한 거야. 왜 같은 원비를 냈는데 우리 아이는 그런 걸 안 해주냐고. 어차피 듣기로는 일주일이면 괜찮다고 하던데 대체 무슨 심보냐고. 우리 엄만 진짜 아이들을 오래 봐온 분이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로 엄살을 부리는지 아픈지 척하면 척인데 학부모들 중에서는 애들이 찡얼거리면 무조건 엄살로 치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어. 그리고 남자애를 기르는 부모님들은 특히나 남자애는 강하게 키워야 해, 이렇게 말하면서 그걸 일부러 무시하는 사람도 꽤 있어. 생각해봐. 맨날 아프다고 칭얼거리는 남자아이들. 수술했기 때문에 오줌도 제대로 못 싸서 유치원에 맨날 찌린내가 났고 따로 격리하자니 소외감 느낀다고 학부모들하고 난리가 나니 그런다고 바깥 활동을 하지 않자니 여자아이들이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자아이들은 대체 무슨 죄인 거야. 그리고 어떤 남자애들은 옷이 상처 부위에 닿으면 아프다고 아예 대놓고 바지나 팬티를 벗고 그렇게 다니는 아이들도 있었어. 그러다가 2차 감염되면 큰일 나고 또 그렇게 일이 생기면 유치원엔 난리가 나잖아. 엄마는 그때를 악몽의 한 달로 기억해. 아무튼 시간이 지나며 일단락됐는데 우리 엄마는 그 이후로 일종의 방침을 세웠어. 만약 아이가 무슨 이유로든 수술을 하면 한 달 동안 등원을 하지 않기로. 만약 원비를 받았다면 아예 그냥 환불해 주겠다고 했어. 이 얘기는 뭐 초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니야. 하지만 나는 누구 한마디에 자신의 아이를 이렇게 멋대로 움직이는 엄마들 자체가 가장 무서운 존재라고 봐. 그리고 우리 엄마도 그랬어. 만약 누군가가 아이에게 좋다라고 말하면 앞뒤 따지지도 않고 움직이는 엄마들은 무서운 존재라고. 아마 그 엄마는 무언가 좋다고 하면 애들 팔다리도 자를 사람이라고 말이야.